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합의, 최근에 이제 계속 이 합의들이 보도되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도 랠리를 벌이고 있잖아요. 뭐 주식 시장도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 미국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둘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엇에 합의했나 총정리, 앞으로 1년간의 휴전협정 성격이라는 건데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 모두에서 어떤 팩트시트 같은 게 나오면서 서로 무엇에 합의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펜타닐 관련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인하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펜타닐 원료 및 관련 화학물질에 대해 부과해오던 20%의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전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기존 57%에서 47%로 낮아졌고요. 트럼프 1기 당시에 25%의 고정 관세, 그 다음에 2025년 4월 추가된 10%의 보복 관세, 그리고 다른 각종 관세가 포함된 수치인데요. 요 47%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리긴 내리지만 파격적으로 내려주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고관세를 매기고 있으면서 중국산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허들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의지입니다. 과거 트럼프가 이번 2기 집권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요. 그때 말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한 60%가 최고 관세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때 말했던 자기 발언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중간에 110 몇 프로로 쏟았다가 다시 무역 합의로 내려왔다가 다시 약간 올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말했던 그 수준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47%면 어떠냐? 제 생각에는요. 여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계속 흔들면서 시장도 흔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어가려 할 거란 거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히토리미 전략자원 수출 통제를 일시 중단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말한 60% 선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고 더 올렸다가 내렸다가 흔들고 있듯이 중국도 히토리 가지고요. 그러면 풀어줄게. 근데 1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히토류 광물의 수출에 대해 1년간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항공기, 무기체계 등 첨단 산업의 아주 필수적인 자원이죠.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은 미국 수요처에 일반 수출 면허를 발급하는 사실상 자유수출 체계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일반 수출 면허는요,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수출을 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및 보복적 비관세 조치들도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촉구한 공급망 안전성과 대체 자원 확보 전략에 중국이 일시적 협조를 택한 건데요. 일반 수출 면허라고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누군가는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 면허기 때문에 막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막으면 언제든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유럽한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트럼프가 47%의 관세로 중국을 고관세로 묶어놓듯이 중국은 유럽과 같이 미국도 히토리로 묶어놓으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수출 통제와 제재 관련된 회사를 하다 보니 여러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이 특별하게 히토리 수출 통제를 하지 않는 나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고위층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빡빡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아주 다행인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어느 진영이냐 택할 걸 강요받게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우리에게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또 무엇을 했느냐? 상무부의 50% 룰의 확대를 유예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중국 히토류 카드를 꺼내든 건 뭐다? 바로 미 상무부의 50% 룰을 확대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산업안보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미국이 정한 거래 제한 기업, 엔티티가 가진 자회사들,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들도 똑같이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히토리 통제를 발표한 건데 이렇게 되면 정말 수천 개의 중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중국 대기업들이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엔티티란 거는 이게 단순히 거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중국군과 거래하고 중국군의 무기 체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다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뭐 방산이나 우리 국방부랑 거래 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중국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중국과 합의하면서 이 상무부의 50% 룰을 확대하는 것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거죠. 이거는요. 근데 사실은 미국의 협상 카드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걸 하면 서로 너무 감정이 상하고 사실상 완벽하게 공급망이 단절되고 이건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독자 개발을 키울 수 있다라는 뜻에서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확대 룰 유예해 주는 건 어쩌면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어떤 협상 카드로 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들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예하는 것도 어쩌면 스무스하게 유예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이 카드는 언젠간 다시 나옵니다. 그것도 멀지 않아 트럼프 기간 중에 다시 나올 거로 보고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50% 룰을 적용한다는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중국이 선물을 줘야죠. 중국은 11월부터 두 달간 미국산 대두 1200만 톤을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씩 지속적으로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재, 목화, 축산물 등 다양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중국이 이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척하고 한 절반 정도 하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그냥 중단해버렸거든요. 이건 뭐 사실 중국이 중단하고 싶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중단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란 외부 변수도 컸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났고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공격하면서 중국도 굉장히 열받은 거죠. 감정이 상해서 그때 중단이 돼버렸는데 그걸 이제 재개하는 거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이 트럼프 지지 기반, 미국 중부 지역에 그리고 남부 지역의 농민들에게 중국이 트럼프를 대신해서 선물을 주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관련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제재를 할 때마다 중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에 대해서도 또 반독점 조사를 하고 반덤핑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서로 협상으로 잘 마무리시키기로 했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항만 사용료 및 해운 관련 보복 조치에 상호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엄청나게 큰 거고요. 사실 우리 조선 업계가 이것 때문에 반사이익이 클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선박, 그러니까 중국산이고요. 혹은 중국 국적이거나 중국 소유의 선박이 미국 항만 이용할 때 부과하던 추가 수수료를 1년간 유예했다고 합니다. 이거 할 때 뭐 컨테이너선 하나면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더 든다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그 해운 회사들이 중국산 배를 운영하다가 그거를 뭐 다른 지역으로 바꾸고 뭐 난리를 냈었죠.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의 선박, 미국 자본이 일정 지분 이상 포함된 선박에 대해 자국 항만에 대해서 입항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중국도 부과해 왔는데요. 사실 미국 게 훨씬 컸죠. 그렇지만 이번 합의로 양측은 이러한 항만 제재를 상호 철회하면서 해운 물류 분야에서 뭐 긴장감을 완화하고 이제 정상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게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 중국산 배를 미국으로 안 가져오고 미국 물건을 안 싣는 이런 트렌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정책적 효능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글로벌 해운사라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중국산 배를 미국 라인에 띄우느냐? 몇 대는 띄울 것 같아도 대거 띄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언제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합의해줘도 찰상 이미 글로벌 해운사들이 이미 다 바꿔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서로 합의는 했지만 이미 정치적 효과는 퍼질 대로 퍼졌고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펜타닐 유통 차단에 대한 중국의 협력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계속 약속한 건데요. 저는 솔직히 이 약속이란 게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 이제 확실하게 단속하겠다고 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 실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그룹 또 출범시키고 일정한 수치 기반의 성과 지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뭐 중국이 암만 수출 안 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마약을 원하고 그에 대한 단속이 심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펜타닐 문제는 만드는 나라의 문제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미국의 문제도 상당히 크거든요. 양쪽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물론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 중국이 굉장히 문제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중국과의 협력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게 진짜로 펜타닐 오남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 나중에 한번 수치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합의를 다 보면요, 미중 간 구조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요, 향후 1년간의 전략적 긴장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려는 정치적 휴전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기술 굴기, 공급망 전략, 안보 위협 등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고, 중국 역시 미국 압박에 대응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자원 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 합의를 보고 정부와 기업은요, 단기적 관세 완화나 수출입 재개에 안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구조 변화와 전략적 리스크 요인을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방향 바뀌는데 호떡집에 불난 듯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일본도 테무나 중국 직구 쇼핑을 막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요, 테무와 쉬인 등의 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일본 내 저가 공세에 대응해서 개인 수입품에 적용되는 소비세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제도는요, 일반 소매업자가 수입할 때보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세금 부담이 최대 40% 적은 구조였는데요. 일본 소매업계는 이로 인한 역차별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이건 다들 비슷합니다만, 이 제도는 1980년에 일본에 도입됐다는데, 그냥 이거는 해외에 나갔을 때나 이럴 때 그냥 한두 개씩 선물로 사올 때 거기까지 세금을 매기느냐 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싸게 해주자 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되고 테무와 쉬인 같은 것들이 나타나 보니까 이게 그냥 산업화가 돼버리면 세금도 못 매기고 자국 산업은 몰락하는 이런 이중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도 이제 보다 이건 안 되겠다. 미국도 폐지하고 유럽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삐를 잡기 시작하니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인데요. 일본 재무성이 개인 수입품에 한해 적용하던 소비세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2026년 회계연도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는 1980년에 도입된 것으로 해외여행을 하던 일본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본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수입할 경우 일반 소매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소비세가 40% 낮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가 3만 엔이라고 하면요, 약 27만 원, 28만 원 정도 되겠죠. 28만 원의 상품을 소매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경우 10%의 소비세가 붙어서 기존 가격은 3만 3천 엔이 되지만 개인이 수입하면 세금은 1만 8천 엔에 대해서만 부과돼서요. 그러니까 약간 40%를 뺀 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돼서 총 가격은 3만 1,800엔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으로서 한 10,000원 정도 개인이 싸게 되는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폐지하려고 하느냐? 실제로 일본 내 수입품 신고 건수는요, 작년 4월부터 1년간 약 2억 건에 달했고, 이는 5년 전보다 약 4배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2억 건이고 5년 전보다 4배 증가했다면 이 얼마나 이렇게 소액 그 수입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산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요, 현재 1만 엔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진행 중이고,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확정될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일본이 나오는 거는 중국 직구 플랫폼들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 국내 유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거죠. 해외여행 갔을 때 선물 사오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중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부정수입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자국 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의 전면 검토가 이제 불가피해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쭉 변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것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북한 얘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가 러시아와 협력한 혐의로 북한은행 2곳과 관계자 등을 제재를 했는데요. 뉴질랜드는 30일 러시아의 에너지 부분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제재를 발표했고요. 조선무역은행과 모스크바 지사장을
제재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렇게 한 거는 러시아의 전장 재건에 조달하는 석유 밀수 네트워크를 겨냥한 조치고요. 러시아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령 함대 소속 선박 64척과 개인 2명, 기관 7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대상자 명단에 북한은행 2곳과 관계자가 포함됐다는 거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북한금융기관 2곳과 관계자 1명은요. 북한 출신 김경남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에 위치한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모스크바 지사장이고요. 해당 은행, 조선무역은행은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불법 금융 거래의 핵심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조치를 통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이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서 제재됐습니다. 이제 이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이 단순히 이제 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세탁이나 이런 데 동원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거래에서 제재를 우회하는데도 이들 은행이 지금 협력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는 것에서 봤듯이 북한과 러시아가 거의 이제 경제적으로는 엮여가고 거의 일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만 바라본다면 한국과 이제 경제력이나 뭐 여러모로 비교가 할 수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된 관계로 볼 때 쟤들이 정말 못할까는 우리가 늘 의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 뒷배경에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딱 붙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점점 특히 러시아와는 물질적 그다음에 뭐 전쟁을 통한 인적 교류까지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갈려가고 있고 자칫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